내 집 마련 투자 전략입니다. 내 집 마련 투자할 때,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내가 사는 집을 투자할 때 실수요자가 좀 받쳐주는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학군이나 교통이죠. 초등학교 보통 보면 한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한 3년.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중학교가 후문 뒤에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학생,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입지가 있는 쪽으로 조금 뭐 평수 작은 데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시면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신축이죠, 신축. 새로 짓는 아파트들, 그런 쪽으로. 안 그러면 뭐 분양을 받아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집 마련하실 때. 그리고 그 분양 받아 들어가시면 또 대출도 잘 나와요. 그런 아파트들이. 세 번째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상품 경쟁력 있는 부분은 신혼부부들 그 신축 아파트 갈 때 이 분양권 할 때 보면 신혼 토큰이나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잘 활용하셔야지만 이 받을 때 좋아요. 가점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그 다음에 1군 브랜드 이런 쪽으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하실 때 보면 노후도가 심한 쪽에 보면 재개발 아파트 쪽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쪽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우리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가격 변화의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시장에서. 이게 부동산 정책 공급량을 할 때 보면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미분양, 그리고 전세 시장. 이렇게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죠. 정책은 어떨 때는 아까 이제 기복을 그리는 사이클에서 보면 어떨 때는 규제를 하고 어떨 때는 완화를 해줍니다. 그 완화를 해주는 시점에 부동산을 사시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상황입니다. 경제상황. 뭐 니몬 사태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거기에 보면 이제 금리라든지 통화량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격 변화. 두 번째는 지역 분석 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입주 물량입니다. 아니, 지역 자체에 보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상 좀 투자를 하시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물량, 그 다음에 뭐 인근의 물량들. 뭐 나는 이게 사니까 구애를 안 받겠지. 안 그렇습니다. 주변의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세입자들은 새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분석입니다. 교통이라든지 우리 쉽게 하는 학군,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상권 이런 거에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시에는 이런 거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좋은 쪽으로 주로 보면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의 말에 많이 편중은 되어 있습니다. 왜? 학군 좋은 쪽에 여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군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입지 분석 하실 때 이런 쪽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 뭐 도로가 생긴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안 가면 뭐 주변에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가 생성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역 분석할 때 이렇게 요소들을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입지 개발 호재를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입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망 예측해보기. 부린이가 벌써부터 미래 전망을 예측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이 챕터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떻게 아파트를 찾아가고 어떻게 보는지를 그냥 제가 큰 그림으로 둥실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라서 저렇게 보구나. 저렇게 하네? 이 정도 감만 가지시고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트는 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차트를 보려고 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요.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고, 거칠애 정도만 제가 할 거라서, 한번 볼게요. 자. 업다운. 자, 우리 투자 방식은 처음에 주식에서 원래 나온 동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이라고 투자 방식이에요. 투자 방식인데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에도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특히 차트 내는 거 하시는 분. 자,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이 뭐냐면은, 자, 그 말대로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경기 국면 큰 그림부터 보는 거예요. 뭐, 경기 국면도 보고, 정책 보고, 그 다음에 지역 보고, 물건 보고, 숲에서, 나무에서 가지 보고. 이제 그게 탑다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은 뭐냐면 반대예요. 아래에서 위로. 바텀업 방식인데, 요거는 반대죠? 물건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물건을.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사고 싶어. 가면은 이 아파트를 분석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위를 같이 이제 경제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경매, 물건들 그런 거 잡을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경매단지 이런 걸 잡을 때. 그래서 바텀 방식을 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건 대부분 다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처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방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찾고 아파트 물건을 보는 걸 갖다가 간략하게 30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세부적으로 자르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리뭉실을 하게 대충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맨 처음에 큰 그림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쭉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게 문제죠. 먼저 해야 되겠죠. 큰 그림 봐야 되겠죠. 뭐 물론 그 전에 정책, 세계 경기 흐름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제 저는 크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가면 지역을 선택하느냐거든요. 보시면은 차트니까 차트 위주로 제가 넣었어요.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다른 거 조금 넣긴 넣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차트 위주로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을 선정할 때 내가 서울에 투자할 거냐, 광주에 투자할 거냐, 경기에 투자할 거냐, 울산에 투자할 거냐 등 그 지역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보면은 1번 해가지고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상승 에너지, 그 다음에 얘가 매수, 매도, 아까 매수, 매도는 좀 많이 들었죠. 그죠?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올라갈 수 있는지. 결국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데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락하는 지역가가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상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장은 결국은 뭐 바닥에서 칠 거라면은 매도시장에서 먼저 신진입해가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이 지역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사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지,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지역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방금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차트나 다른 거 어플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신축 아파트가 딱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보시면, 지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 롯데스타가 있거든요. 해운대 롯데스타가 가격이 치고 오르니까 그 옆에 있던 중동마린, 해운대 중동마린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요. 실거주자들은 해운대 사람들한테 어디 살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저기 수원 좋습니다, 강남 좋습니다 이러면 안 볼 거 아니에요. 해운대 사람들은 주로 해운대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요. 실거주자분들이 생각보다 시야가 좀 좁거든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할 때 바로 옆에 아파트랑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 바로 앞에 아파트가, 옆에 아파트가 가격을 쳐주면 그 옆에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키높이를 맞추게 돼요. 첫 번째는 가격 비교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새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인구가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본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좋아지냐면 학원가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하죠. 원래 해운대 초등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해운대 롯데스타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도 들어오고 동원비스타도 들어오고 뭐 이래저래 뭐 몇 개 쌍용이랑 막 들어오니까 이제 해운대 초등학교도 좋아지지, LCT도 들어오고 하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아지지 않을까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고, 첫 번째는 가격 비교, 두 번째는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들어와 주면 새 아파트가 가격을 먼저 치고 올리기 때문에 견인 역할을 해주더라.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새 아파트도 있지만 부산을 보면 부산이 새 아파트가 탁 치고 오르니까 곧바로 뭐가 치고 오르냐면요, 부산에서 가장 좀 입지 좋으면서 재개발 재건축만 됐다 하면 좋은데 여기가 어디가 있죠? 삼익비치. 네. 그러니까 삼익비치가 팍 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익비치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 다음 뭐를 보냐면 협진태양 이런 거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뭐를 보냐? 수영현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비싸니까 그 옆에 있던 아파트들도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데 따라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견인을 해주는 새로운 주거시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다 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키높이를 하더라,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당장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영향을 미치더라.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돈만 많으면 새 아파트를 이사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 보세요. 이게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하면 뭐더라 하면서 손에 꼽혀요.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하면. 근데 부산시에서 가장 싼 아파트는 뭘까요? 몰라요.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는 뭘까요?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는 기억을 하는데 싼 아파트는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좋은 동네는 기억을 하는데 나쁜 동네는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누구나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동네 옆에 구축 아파트가 뭐 있지? 제일 구축 뭐 있지? 하면 재개발 될 게 아니라면, 재개발 재건축 될 게 아니라면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곧 신축 분양 입주할 거 뭐 있지 하면 부동산 관심 가지면 그거부터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가 이제 이렇게 가격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배울 건데 그냥 짧게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분양 정보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약홈에서 분양 정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분양 정보 보고 싶다면 울산 분양, 부산 분양, 서울 분양 이렇게 하면 분양 정보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요즘은 블로그나 워낙 잘 해놔서 블로그 보면 또 잘 나와 있고, KB 부동산 들어가서 분양에 여기 개발 소식에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 소식도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호갱노노에서도 재개발 소식 나오고, 재개발 정보가 좀 찾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개발자 쳐도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크게 지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범위가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다 표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사이트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규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분양권 관련 규제는 일단 청약할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내가 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주택이잖아요. 현재 무주택인데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무주택자로 분양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해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일 때 조정지역에서는 지금 취득세 관련돼서 규제를 보면 조정지역 내에서는 2주택일 때는 8%죠. 3주택 이상부터는 12%예요. 그죠?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 일반 세율을 매깁니다. 3주택부터는 8%예요. 4주택 이상부터는 12%입니다. 그죠? 근데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여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된 걸 보면 2021년 올해죠. 1월 1일부로 주택 매매 시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을 하나 팔겠죠. 판다면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1주택이면 괜찮은데 2주택이나 3주택이 된다면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 다주택자 중과 세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2021년 1월 2일,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양도시 포함된다. 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이제 세금을 한번 이제 바뀐 세율을 한번 볼게요. 분양권 양도세율이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바뀌었죠. 자, 1년 미만 단기 보유 분양권은 70% 세금입니다. 그전에는 50%였죠. 그 다음에 2년 미만, 2년 이상까지는 60%예요. 이 규정은 조정지역, 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모든 분양권에. 그래서 1년 미만이면 무조건 70%입니다. 지방세도 따로 내야 되고요. 2년 미만, 2년 이상 보유는 60%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50%였을 때는 아 그래 정부와 나랑 공동투자한다 생각했지만 지금 공동투자 아닙니다.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 1년 미만 단기 투자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가는 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양권 자체가 매물로 나오는 게 드물어요. 물론 전매 제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물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조정지역에 주택이 2개 돼 있다. 그럼 기본세율에서 20% 중과가 됩니다. 원래라면 10%였죠. 근데 10%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중과세율 20% 추가입니다. 그러면 조정지상지역의 3주택자는 30%입니다. 원래 20%인데 10% 추가됐죠. 중과합니다, 중과. 그래서 아까 분양권이 나중에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여기서 결정이 나요. 나는 일시적, 원래 주택이 2개 있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만들려고 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하나 사버렸어요. 그럼 3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중과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주택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근데 이게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죠.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 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 조정지역 대상지역이면 매도기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자, 복잡하죠. 날짜가 다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법이 바뀌면서 이게 계속 규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사실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적어 놓든지 내 핸드폰에 메모해 놓든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자,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이 그러면 기존 주택 3년 내내 매매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바뀐 게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이 사이에 취득한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1년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이 신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신규 주택은 1년 안에 또 전입도 해야 돼요. 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 나는 3년 안에만 팔면 되겠구나. 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꼭 바뀐 내용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분양권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분양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분양권을 사고 팔고가 그러니까 분양권을 어떻게 좋은 걸 사죠, 어떤 거 좋은 걸 팔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관련된 분양권과 관련된 규제, 분양권과 관련된 바뀐 법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중간에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분양권이 중간에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기존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내가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어요. 분양권도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신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신규 주택 분양권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 분양권을 샀어요. 이건 똑같죠?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예전과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신규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이거랑 이 신규 주택이 그냥 신규 분양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주택이고 지금 이거는 분양권이다. 그냥 분양권이 주택이랑 어차피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똑같으니까 똑같은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파시면 기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세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게 분양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여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냥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그냥 갈아타기 할 때 좋겠죠. 그렇죠? 갈아타기 할 때. 내가 기존 주택이 있어요. 분양권을 사서 이 분양권 주택에 나는 갈아타기 할 때. 그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몸테크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숫자, 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자, 이게 그냥 법계정전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분양권 취득이에요. 자, 2016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B주택을 취득했죠. 1년 뒤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언제? 2020년 8월 1일. 2021년 1월 1일 이전이죠. 그죠?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 우리가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A주택을 팔 때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주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이 두 주택만 가지고 일시적 2가구 2주택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5일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 해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했죠. 그럼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주택을 양도하려고 보니까 3주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30% 중과세율이 맞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위의 경우에는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밑의 경우는 30% 중과세율까지 맞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취득할 때 언제 취득하냐, 이 취득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 연습장이었고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근데 이제는 분담금을 직접 구해볼 거거든요. 분담금을 왜 구해보냐 하면
분담금을 알아야지 P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P가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담금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판단하기 전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조금 아셔야 돼요. 25평이나 34평이 일반적이니까 요 두 개로 표를 보면 용적률이 250%일 때 34평 물건을 짓기 위해서 땅이 13.25평이 필요해요. 25평일 때는 9.75평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사람이 투자자가 계산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메모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임장 가서 이거 계산 못하고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지역 재건축 물건이래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 근데 나는 34평을 받고 싶어. 근데 주변에 인근 시세를 34평을 그 시세를 떠보니까 10억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니까 기부 체납을 12.5%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12.5%만 국가한테 납입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나 이거 얼마에 사고 도대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분담금 얼마 낼까? 이 사람이 지금 매도자가 나한테 물건 파는데 이 금액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걸 판단해 볼 거예요. 이거 비쌀까요? 쌀까요? 볼게요. 자, 순수 건축비를 계산을 해볼게요. 순수 건축비는 평당 공사비 곱하기 계약 면적이에요. 평당 공사비는 요새는 700만 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그냥 편하게 제가 500 잡아봤어요. 자, 500이고 내가 34평을 받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4평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계약은 55평을 계약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5평 곱하기 평당 500만 원. 이걸 계산을 하니까 2억 7,5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순수 공사비고요. 순수 공사비랑 기타 사업비는 몇 대 몇이다? 75대 25랬죠. 그러면 75%에 해당되는 게 2억 7,500이니까 25%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일까요? 라고 비례식을 세워보니까 9,07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그 건축 원가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한 거죠. 요거 공사비 더하기 비공사비 요걸 둘이 합하니까 실제 건축 원가가 요게 나와요. 아, 그래서 요 조합원은 요 노란 색깔 형광펜 친 3억 6,500만 원을 분양을 받는 거예요. 요 금액을 납입을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할인받기로 했잖아요. 뭐 헌집 줬잖아요. 분양사한테, 그 민간 건설사한테. 그럼 그거 금액만큼 빼줘야죠. 건설사는. 그 금액을 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볼게요. 자, 이 사람이 헌집에 깔고 있었던 대지 지분이 20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자료 어디서 나왔는데요? 등기부 등본 때문에 있다니까요. 20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아까 국가한테 얼마 기부하기로 했죠? 12.5%를 국가한테 주기로 했어요. 국가가 세금 걷듯이 그냥 가져가요. 그럼 20평 중에서 12.5% 국가한테 주고 자기는 몇 평 받기고 싶어 했어요? 34평. 내가 34평을 받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필요한 땅이 얼마? 13.25평이 내가 들어갈 살집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필요한 거. 요거 국가한테 뺏기는 거,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요거를 20평에서 빼요. 그러면 몇 평 남죠? 4평이 남죠? 남는 거를 민간 건설사한테 준다고요. 공짜로. 기여를 해준다고요. 됐죠? 그럼 이 4평을 주잖아요? 그럼 이 4평이 도대체 how much is it? 이 얼만데? 4평이 도대체 얼마짜린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건설사가 인근에 10억보다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인근에 이미 10억이 형성돼 있으니까. 근데 그 10억이 싹 다 수입이 아니고요. 이미 건축비 평당 500만 원 곱하기 55평 이게 건축비잖아요. 이만큼 가격이 들어갔어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10억이 아니고 실제로 이득은 7억 2,5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34평짜리였잖아요. 그럼 이 7억 2,500만 원짜리가 34평이니까 아까 필요한 대지 지분이 13.25라고 했잖아요. 그 요걸 나눠요. 그럼 한 평당 얼마? 5,400만 원씩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근데 내가 얘한테 몇 평을 줬어요? 4평. 아, 그러면 내가 얘한테 기부하는 금액이 이건 거죠. 4평 곱하기 5,400만 원어치를 건설사한테 나는 그냥 준 거야. 헌집을 주면서 이만큼 금액을 돈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럼 이걸 곱해보니까 2억 3천이 나와요. 그럼 이제 계산 끝.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 3억 6,500인데 이미 건설사한테 2억 3천을 줬어. 그러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경우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1억 3천만 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 1억 3천을 추가로 조합원이 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아, 1억 3천 부담스러운데 새 집에 가려면 1억 3천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러려면 그냥 나는 현금 일단 가질란다. 내 지금 나이도 들었고 노후자금 좀 필요하고 해서 현금을 갖겠다 해서 부동산에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분담할 1억 3천의 프리미엄 피까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는 3억 6,500만 원짜리를 받을 수 있어. 얼마만 더 내면 1억 3천만 더 내면 3억 6,500만 원짜리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마저도 어차피 뭐보다 싸다?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P, 프리미엄을 얹혀서 내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P까지 얹혀서 낸 금액이 인근 시세 아까 얼마? 10억. 10억보다 그 합계가 저렴하면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생각하는 안 좋은 땅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땅, 절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안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리스트를 살펴보면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구역 이렇게 있고 추가적으로 예외사항도 있거든요. 이건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이거든요. 우리가 도시 구조를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 중간에는 보통 이제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라든지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고급 상점, 백화점 이런 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중간지역이라고 많이 해요. 여기는 도심에서 뻗어져 나온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곳을 중간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지역 외곽으로는 부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걸 완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상업이나 공업, 상업 관련, 여가 관련된 시설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 주변부를 외곽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보통 대규모 신도시나 주택단지, 신도시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부산으로 치면 정관이라든지 일광 신도시도 원래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인데 갑자기 외곽 지역에 신도시가 하나 떨렁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외곽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더 이상 이제 도시가 확산하지 못하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그린벨트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부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막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면 도심 외곽지, 우리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런 곳은 전부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발 제한 구역은 절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임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류에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 도로를 기점으로 우측은 주거지, 좌측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죠. 상점들이 들어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건물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주거지예요. 주거지 집도 지어져 있고 슈퍼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보면 신해운대역 개통이 되었는데 여기 역세권 50m 이내 이런 토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의 해운대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은 진짜 혹해서 사면 평생 안 팔리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아서 단체로 누군가 매입해서 용도를 바꾸고 아파트 지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주거지로 바뀌고 나서 돈을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싸다고 덥석 사면 평생 물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좌동 130번지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땅을 쓸모가 아예 없는 땅입니다. 역세권 땅이라도. 다음 이제 두 번째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임야가 많아서 산 쪽에 있다 보시면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냥 평지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데는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아예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설치가 가능한 게 뭐 등산로라든지 철봉, 체력 단련실, 휴양립, 수목원, 이런 땅은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적혀 있는 땅은 조금 우리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상수원 보유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주처럼 물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씻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간판 많이 보셨죠? 상수도 보호구역.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물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기 위해서 상수 보호구역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아시는 분이 25년 동안 개발이 안 돼가지고 땅을 잘못 사가지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그 땅은 사면 안 되는데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전광역시 대청댐 인근입니다. 이제 뷰가 굉장히 좋은 빈 땅들이 많죠. 근데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땅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뷰가 이쁘고 도로 조건이 좋다, 그래도 주변에 상수원, 식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류를 보면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이런 거는 다 특별법이에요. 농지법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은 그냥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댐이나 하구뚝, 홍수조절지, 저류지 이렇게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하천구역. 그래서 이런 땅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땅의 반 이상 하천구역으로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신축할 때 신축 행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 네모 반듯한 이 땅을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하천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천구역이 이만큼 지나간다, 내 땅의 거의 대부분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좁은데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산정 시 하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평의 땅을 샀는데 하천구역을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60평이 남았다. 그럼 60평에 60%를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내 땅은 100평인데 조금밖에 못 짓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하천구역 지정할 때 제방까지, 이런 걸 제방이라 하거든요. 제방까지 지정하기 때문에 제방 뛰어넘어서 이렇게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이 찍혀져 있으면 하천구역이 내 땅만큼 얼마만큼 침범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천구역은 뷰가 좋기 때문에 내 땅이 좀 침범해도 사실 가치가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비오톱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식물과 동물이 생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생물 서식지, 이런 곳을 이제 보존해야 된다 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야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은 터전을 마련해 두자, 건축을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맹지입니다. 맹지. 우리 오늘 도로 말씀드렸죠. 내 땅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에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무조건 패스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남의 땅 밟고 들어가야 돼요. 건축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사 지을 때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맹지 인근으로 주민들이 만약에 펜스를 쳐버렸다, 그럼 내 땅까지 갈 수가 아예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접도구역인데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접도구역은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접도구역이 무슨 말이냐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도로 바로 붙여서 집을 지으면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차가 갑자기 오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접도구역을 만들어서 조금 띄우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약간 도로에 안 붙고 이렇게 띄어져서 짓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접도구역이라고 하는데 접도구역 확인도 이제 서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땅이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노란 부분까지 여기가 접도구역으로 침범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접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땅 100평이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40%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평만큼을 여기에 지을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접도구역이 침범이 이만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을 샀는데 접도구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는 땅을 이거밖에 못 짓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도 잘 몰라요. 접도구역을 잘 모르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근데 서류를 딱 떼보면 접도구역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2명을 살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접도구역이 그만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 미만으로 접도구역이 포함되어야 좋고, 접도구역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또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위험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법 접도구역이 적혀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기준을 넘어선 토지들이 도로폭이 좁다든지 맹지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가 없고 경사도가 너무 높은 임야, 접도구역, 도로 위의 땅 이런 곳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